오늘의 사연은 잊혀져 가던 생일에 숨겨진 시원한 반전 드라마입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얼어붙었던 주인공. 그러나 그 끝은 사이다 한 캔을 원샷한 듯한 통쾌함으로 이어졌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6월의 바람은 푸른 잎사귀 사이를 스치며 제법 따스한 온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흙냄새와 이름 모를 풀꽃 향기가 거실 안으로 가만히 스며들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오늘이 내 63번째 생일임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면서도 덜어는 무심하게 흐른다는 것을 나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삼 깨닫곤 했다.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내 곁에 있었고 아이들이 제 집 드나들 듯 하던 그 시절에는 이맘때의 공기부터가 달랐다. 며칠 전부터 집안에는 왁자지껄한 기운이 감돌았고 생일 당일 아침에는 잠결에도 들려오는 아이들의 부산스러운 속삭임과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나를 깨웠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카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이 당연한 연례 행사였다. 친구들의 축하 전화와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울려대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북적였다. 그 북적임 속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누군가의 삶의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남편마저 몇 해 전 긴 여행을 떠난 뒤로 나의 생일은 점점 소리를 잃어갔다. 세상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유독 내 주변의 시간만이 느리고 조용하게 흐르는 듯 했다. 이제 생일 아침을 깨우는 것은 미역국 냄새가 아닌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물론 고맙게도 아들과 딸은 잊지 않고 매년 전화를 걸어왔고 몇몇 오랜 친구들은 기프티콘과 함께 안부를 물어왔다. 그마저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건 아마도 축하의 의례가 아니라 삶의 온기가 그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민망한 그런 기대 하나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작년 가을 아들이 결혼했다. 내게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다. 얌전하고 상냥한 아이였다. 가끔 집에 들를 때면 살갑게 어머니라 부르며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그 아이가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내 생일.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축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는 처음에는 스쳐가는 바람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내 마음 한편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 잎사귀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거창한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파티 같은 것은 애초에 내 성미와도 맞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그 짧은 문장. 혹은 퇴근길에 사온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다정한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작은 관심의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저는 당신을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제 삶의 일부예요라는 무언의 고백과도 같았다. 내가 아들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난 주변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꾸린 새로운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엄마이자 어머니로서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터였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낡은 의자가 아님을, 여전히 누군가의 삶이라는 정원 한편에 자리한 나무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대라는 감정은 참으로 간사해서 한번 싹을 틔우면 혼자서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며칠 전부터 나는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다. 혹시나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 속
아들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대는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라는 마음과 함께 나도 너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곤 했던 그 아이. 생일이 사나흘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말에 담갔다는 열무김치를 좀 가져다 주겠다는 안부 전화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슬쩍 마음을 떠보고 말았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 작은 기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참. 다음 주에 혹시 무슨 약속은 없고?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안부를 묻는 척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는 잠시 음하고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라는 반가운 대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나는 부질없는 상상을 했다. 아니요, 어머니. 별다른 약속은 없어요. 주말이라 아마 집에서 푹 쉴 것 같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해맑고 꾸밈 없는 대답이었다. 그 속에는 어떤 악의도 무시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무심함이 내 마음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었다. 아, 모르는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냈다. 내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될 터였다. 아, 그래. 쉬는 것도 좋지.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나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고 그렇게 통화는 끝이 났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에 내려앉은 정적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힘이 쭉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시부모 생일까지 일일이 챙기겠어. 바쁘게 사느라 정신없을 텐데. 자신을 다독이고 체념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실망감과 함께 또 다른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야. 그날이 되면 아들이 알려주거나 달력을 보고 알게 되겠지. 그러면 분명 연락할 거야. 나는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애써 믿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다. 그래, 생일 당일이 되면 분명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내 마음속 작은 기대의 싹이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희망이라는 물을 주며 생일날 아침을 기다렸다. 생일날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몸은 찌뿌둥했지만 정신만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어제 스스로에게 걸었던 최면 때문일까, 오늘은 다를 거야라는 작은 믿음이 희미하게 남아 새벽의 푸른 공기 속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침대 옆 협탁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밤새 도착한 몇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번 쿵 내려앉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아들다운 담백한 문장이었다. 뒤이어 딸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가 보였다.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제잘거리는 딸 특유의 살가움이 묻어났다. 그리고는 오랜 친구 몇몇이 보내온 어느새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됐냐? 라며 우픈 농담을 건네는 축하 인사들이었다. 하나하나 고맙고 소중한 마음들이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메시지 목록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내렸다.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그 목록 속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이의 이름은 끝내 없었다. 아직 아침이니까 자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잠재웠다. 미역국이라도 끓일까 싶어 부엌으로 나갔지만 혼자 먹을 국을 끓일 기운이 나지 않았다. 결국 식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꾸역꾸역 넘기며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전 내내 나는 별다른 의미 없이 집안을 서성였다.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내고 이미 정돈된 소파 쿠션을 다시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기계적일 뿐 내 모든 신경은 핸드폰의 작은 램프에 쏠려 있었다. 혹시 전화벨이 울릴까 싶어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았지만 집안을 채우는 것은 여전히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기다림의 시간을 한 뼘 한 뼘 재고 있는 것만 같아 초조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다. 이제 아직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마음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이 거의 다 닳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때 문득 오기가 생겼다. 그래, 누가 축하해주지 않으면 어때? 나 스스로 축하해주면 되지. 나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동네 빵집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라도 한 조각 사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혼자서라도 촛불을 켜고 이 조용한 생일을 기념해주고 싶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빵집 문을 열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진열장 안에는 형형색색의 케이크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케이크를 고르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범한 행복의 풍경이 오늘따라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애써 그들을 외면한 채 케이크 진열장 앞에 섰다. 무엇을 고를까 망설이던 순간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드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통신사에서 보낸 광고 문자였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허탈한 마음에 무심코 갤러리를 열었다. 화면 가득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떴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 옆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 동안 그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분명 내게 어머니라며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는데 그 순간 케이크를 사려던 내 행동이 한없이 초라하고 가련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나를 위한 축하가 아니라 외면당한 내 마음에 대한 구차한 변명 같았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빵집을 걸어 나왔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소리가 마치 나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핸드폰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기대도 희망도 모두 사라지고 묵직한 상처만이 남았다. 포기한 심정으로 소파에 누워 무의미하게 SNS를 넘기던 내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며느리가 몇 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고 있는 예쁜 반려식물 화분이었다. 새 식구 무럭무럭 자라렴. 두 번째는 정성껏 관리받은 듯 반짝이는 손톱을 찍은 사진이었다. 기분 전환엔 역시 셀프 케어. 그리고 마지막은 저녁에 마신 듯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 사진이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나 자신. 그녀의 하루는 평온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반짝이는 일상의 기록들 속에 시어머니인 나의 생일은 먼지 한 톨만큼의 자리도 없었다.
나는 그 게시글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것은 깜빡 잊은 사람의 하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초에 내 존재가 입력되지 않은 사람의 완벽한 하루였다. 아무리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이해하려 해도 내 생일이 그녀의 하루에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했다는 차가운 현실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 생일은 남에겐 그냥 평일이더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이 뼈아프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며칠간 애써 키워왔던 작은 기대의 싹이, 그 연약했던 희망이 소리 없이 완전히 꺾여버렸다. 생일이 지나고 사흘쯤 흘렀을까. 상처는 아물기보다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지만 무심코 손가락으로 그곳을 누르면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고 장을 보고 저녁 드라마를 보며 홀로 웃고 울었다. 그 아이의 SNS에도 더는 들어가지 않았다.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새삼 배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별다른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쾌활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굳은 살이 박인 마음을 애써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식과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만큼 모진 사람은 되지 못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 어서 와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서프라이즈죠. 어머니 얼굴도 뵐 겸 해서요. 며느리는 내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려주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해맑았고 아무런 그늘도 없어 보였다. 그 모습에 내 마음속 굳은 살이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거실로 이끌고 얼마 전 딸이 사다 준 국화차를 내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렸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은은한 국화향이 거실에 퍼졌다.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부쩍 더워진 날씨 이야기. 대화는 표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존재하는 듯 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며느리는 내 눈치를 살피는 듯 하면서도 연신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그 모든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이 어색한 연극을 끝내고 수면 아래의 얼음층을 깨트려야 했다. 이대로 덮어두면 이 상처는 평생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남을 터였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분노나 원망이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얘야, 며칠 전에 내 생일이었잖니? 혹시 알고 있었니? 내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칫했다. 제잘거리던 아들의 입이 닫혔고 며느리의 웃음기 띤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당당하고 환한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가 내게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네, 어머니. 알고는 있었어요. 아, 제가 따로 연락을 못 드렸죠?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생일 같은 걸 잘 안 챙기는 편이에요. 제 생일도 저희 부모님 생신도 그냥 조용히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성격상 그런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아마도 그녀는 이것이 가장 솔직하고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은 쿨하고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며
그것을 설명하면 나 역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마음을 2번 베었다. 첫 번째 상처는 알고 있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이었다. 바빠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실수지만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무시였다. 내 모든 희망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착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2번째 상처는 성격이라는 이름의 정당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심함을 성격이라는 편리한 방패 뒤에 숨기고 있었다. 그 말은 즉 당신의 서운함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문제라는 뜻과도 같았다.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겨온 마음과 관계의 가치가 그녀의 성격이라는 단어 하나에 하찮고 의미 없는 구식 관습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일이 그저 성격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가벼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팠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 아이와 나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는 관계와 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개인과 합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 간극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굳어버린 입술을 겨우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러졌다. 그래, 그랬구나.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구나. 이제 보니 부질없는 기대였네. 앞으로는 기대 안 할게.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다. 슬픈 다짐이었다. 너를 더 이상 내 마음의 영역에 들이지 않겠다는, 너에게 상처받을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내 말이 끝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어색한 온기마저 사라지고 낯선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국화차의 향기마저 질식해버린 듯 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눈빛으로 굳어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표정 속에서 나는 그녀가 자신의 말이 어떤 무게로 내게 가라앉았는지를 아주 조금은 깨닫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침묵보다 더 무겁고 서먹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국화차 3잔이 섬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며느리의 알고 있었다는 말과 성격 탓이라는 변명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독을 퍼뜨리는 듯 했다. 슬픔은 어느새 분노로, 분노는 다시금 깊은 체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찻잔들을 정리했다. 맑은 물에 찻잔을 헹구면서 내 마음속 흙탕물도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감정의 앙금은 더욱 선명하게 가라앉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기대하고 상처받고 체념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격이라는 성벽 뒤에서 웃고 있을 테고 나는 그 성벽 아래에서 홀로 돌멩이를 맞은 듯 아파하겠지. 그 생각에 이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잠들어 있었다. 20살의 내가, 30의 엄마였던 내가,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였던 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간의 기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펜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바랐을까? 환갑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젊은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걸까? 그저 기억해달라는 마음도 욕심일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억눌렀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평생 나는 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다림질하며 나의 욕심은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는 남편의 투박한 손길에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만들어준 카드 한 장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당신의 삶 속에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따뜻한 확인.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나의 언어가 그녀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고대 상형 문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성격이라는 말 참 편리한 방패다.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어떤 무심함도 어떤 이기심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그녀의 성격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녀 또한 나의 마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글을 쓰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한 응어리는 점점 더 크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명료한 결심의 핵이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안개 속에 갇혀있던 것처럼 뿌옇던 머릿속이 맑게 개이는 기분이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유치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관계의 규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다. 창밖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았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찾아 메시지 창을 열었다. 수십 번을 고쳤으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하려 애썼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맺을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여야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얘야. 어제 내 말을 듣고 밤새 생각해 보았다. 내가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지. 그러니 앞으로는 나도 너의 생일, 너희의 결혼 기념일,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지 모를 손주의 100일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를 따로 챙기지 않으려 한다. 너의 말처럼 서로에게 의미 없는 일을 굳이 강요하며 부담을 줄 필요는 없겠지. 너는 너의 기준을 존중받길 원했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 한다. 이것이 내가 너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법이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다.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사람들이 왜 사이다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은 해방감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 참고 이해하려 애쓰고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낸 결과였다. 이 메시지가 관계의 파국을 불러온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사상 누각일 뿐이니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답장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존엄을 건 공을 던졌고 이제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을 무렵 뒤집어 놓았던 핸드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며느리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메시지를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생일을 기다리고 또 제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장들 속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꾸밈도 없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녀는 내 메시지 속에 담긴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내 아픈 마음을 읽어준 것이다. 며느리의 답장을 읽은 후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였다. 시원하게 터져나왔던 사이다 같은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섞인 잔잔한 물결이 남았다. 내 날카로운 선언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거라는 미안함, 그리고 그럼에도 내 진심이 드디어 가닿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까? 마음 한편의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케이크 상자를 든 며느리의 얼굴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낮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심스러운 표정의 아이가 서 있었다. 두 눈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함께 곱게 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말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케이크와 편지를 내밀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는 대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았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제 자신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어머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저 법적인 관계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배웁니다. 어머니의 생일은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제 성격이라는 오만한 잣대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제 행동이 얼마나 차가운 폭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생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가 축하드려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굳은 살이 그 뜨거움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아이는 내 행동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원인이었던 아픈 마음을 봐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건네는 마음 하나. 내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손에 쥐고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벌려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흠칫하며 굳어있던 아이의 몸이 이내 내 품 안에서 작게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그 포옹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나누었다. 미안하다는 사과와 용서한다는 위로와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이 오갔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당연한 진리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녀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법을, 우리는 오늘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조용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나의 생일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이 맞닿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날로 다시 기록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